새봄 3월에는 여러분의 웃음이 활짝 피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미국이 지난달과 지난주 북한이 진행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새 ICBM 시스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용이었던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국방부는 본토와 동맹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5,3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외무장관이 개전 이후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섰습니다. 2주 넘게 이어진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물적 피해 규모가 지금까지 1,0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의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인 브리드의 등록이 오는 31일 시작됩니다. 대상자 1,000명에게는 3년 동안 매달 $1,000가 지급됩니다. 한국 정부가 조만간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격리를 면제할 전망입니다. 격리 면제 조치가 결정될 경우 시행 시기는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치열한 경합 끝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단선인의 첫 일성은 화합과 통합이었습니다.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며 국민을 위해 힘을 합쳐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부정부패는 편 가릴 것 없이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틀을 마련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인수위원장으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소비자 물가 상승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우려가 지속되면서 하락했습니다. LA로는 오늘 밤과 내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 47도, 내일 낮 최고 71도가량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3월 10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지난달과 지난주 북한이 진행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새 ICBM 시스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용이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북한이 괄목할 무기 개발 진전을 숨기려고까지 하고 있다면서 내일 추가 제재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KBS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북한이 개발 중인 새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관련 시스템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용이라고 주장했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들입니다. 미국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 ICBM 시스템은 이미 2020년 10월 북한 당창건 기념 열병식과 지난해 10월 평양 국방발전 전람회에서 공개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위성 발사로 위장한 ICBM 시험 발사를 진행하기 전 새 시스템을 테스트하려 했던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발사 모두에서 새 ICBM 시스템의 사거리나 능력을 입증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무기 개발에 심각한 진전을 뜻한다며 특히 북한이 과거와 달리 이런 진전을 숨기려 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실험을 규탄한다며 현지 시각 내일 북한이 무기 개발에 쓰일 물자와 기술에 접근하는 걸 막기 위한 새 제재를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주 초 서해 감시 정찰 수집 강화와 한반도 주변 미사일 방어 대비태세 상향을 지시한 데 이은 조치입니다. 미군은 북한이 곧 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 9차례에 걸쳐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했고 지난 1월에는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유예를 해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무입니다. 미 국방부가 오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본토와 동맹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북한이 지난 2월 26일과 3월 4일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며 미국 정부는 이 발사가 북한이 개발 중인 새로운 ICBM 체계와 관련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ICBM의 완전한 사거리를 드러내지 않은 이들 시험의 목적은 향후 우주 발사로 위장해 진행될 완전한 사거리 시험 발사에 앞서 새 미사일 체계를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이들 발사와 관련 미사일 체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선택했지만 미국은 이 정보를 공개하고 동맹과 공유한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 같은 추가적인 무기 개발에 한 목소리로 반대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들 발사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이는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며 두말할 나위 없이 영내 긴장을 높이고 안보 환경을 불안정하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윤석열 새 대통령과 협력할 최고 우선순위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 뒤에 한미동맹은 양국 경제 우대, 유대, 국민 간 긴밀한 우정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을 위한 핵심 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기후변화와 전염병 대유행, 경제적인 유대, 공급망 등 국제사회의 핵심적 도전 과제는 물론이고 양국이 직면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이 심화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에 관한 이 목록의 맨 위에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북한의 불법적 대량 파괴 무기로 인한 위협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인도태평양을 넘어선 지역의 평화와 안보까지 깨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폴 러케머라 주한 미군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조짐이 좋아 보인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러케머라 사령관은 오늘 연방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윤 당선인이 북한과 중국에 관해 좀 더 강경한 접근법을 취하는 것 같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러케머라 사령관은 이는 매우 조짐이 좋은 것 같다고 한 뒤 보수 진영에서 본 모든 것과 그의 접근법, 국방에 관한 초점 등이 그렇다며 실행 과정에서 어떻게 보일지는 파악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선인의 인수위가 꾸려지면 접촉해 선거 기간 언급한 내용에 대해 듣고 한국 방어와 영내 안정 유지에 관해 계속 전진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5일째로 접어든 현지 시각 10일 개전 이후 처음으로 양국의 외무장관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섰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터키 남부 휴양 도시인 안탈리아에서 만나 1시간가량 회담했습니다. 교전 당사국 간 첫 장관급 고위 회담이 성사된 까닭에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렸지만 양측은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며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적대 행위를 계속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 역시 휴전 문제는 회담의 의제가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회담을 위한 회담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5,3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침공으로 탈출하거나 집을 잃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지원금을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 국제개발처를 통해 이 자금을 유엔 세계 식량기획 WFP에 제공해서 우크라이나 난민 등에게 식량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달 말 미국은 의료용품과 담요 등 5,400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인도적 지원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국민 곁에서 즉각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연방의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136억 달러 규모의 군사 인도주의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키이우로 이어지는 주요 고속도로마다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의 시장은 침략자들에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항전 의지를 보였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키이우 동북부 외곽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고속도로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화면에는 키이우로 향하던 러시아군 전차 행렬이 폭발물 공격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차 중 일부는 드론 포격이나 지뢰에 의해 파괴되거나 손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차들이 방향을 돌려 후퇴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도로 곳곳에는 파괴된 러시아 전차들이 목격됩니다. 반면 러시아군이 공개한 화면에는 공격 헬기가 지상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양측의 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부차, 이르핀, 호스토멜, 보르젤 등지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항전으로 러시아군의 키이우 진입 작전이 좌절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클리치코 시장은 키이우는 하나의 거대한 요새가 됐다며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Ми готуємося, щоб дати відсіч агресору, який рветься до серця нашої держави. 클리치코 시장은 도시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200만 명에 조금 못 미치는 사람이 도시를 떠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군이 키이우 등 주요 도시를 포위하고 포격과 공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인들은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어린이 17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류드밀라 데니소바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 담당관은 오늘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침공 이후 지금까지 어린이 71명이 숨지고 최소 100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의 이 발표는 러시아의 마리우폴 산부인과 병원 폭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센 가운데 나왔습니다. 마리우폴 당국은 어제 러시아군의 산부인과 병원 폭격으로 여자아이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밤 이지움 지역 민가에 폭탄이 떨어져 여성 2명과 어린이 2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키이우 서부 지토미르 지역에서도 러시아의 공습으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그리고 우크라이나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 각각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트위터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회담이 열린 터키 안탈리아에서 양국 장관을 각각 만났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는 쿨레바 장관과 안탈리아에서 중요하고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우크라이나의 핵시설의 안전과 보안에 대해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다른 트윗에선 오늘 오후 안탈리아에서 라브로프 장관과 건설적이고 중요한 만남을 가졌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 내 핵시설의 안전과 보안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 장관과의 만남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2주 넘게 이어진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물적 피해 규모가 지금까지 1,000억 달러가 넘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 최고 경제고문 올레크 우스텐코는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주관한 온라인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스텐코 경제고문은 피해 추정치는 실제 규모와 매우 가까우며 도로와 다리, 병원, 장비, 기타 자산 등에 대한 피해 부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기업의 절반이 문을 닫고 나머지 절반은 평소 생산 능력에 훨씬 못 미치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복구를 위한 자금 조달 방법으로 서방의 제재로 전 세계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압수한 러시아 올리가르히 즉 신흥 재벌의 재산 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금융 시스템 상황에 대해서는 은행 지급 업무 등이 현재로서는 괜찮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카타르를 주요 비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비나토 동맹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전략적 관계를 맺는 동맹국들을 일컫습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과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앞서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은 카타르의 에미르 셰이크 타민 빈 하마드 알사니를 백악관에서 만나서 카타르를
주요 비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브닝 뉴스 1부는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메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포울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5시 18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이브닝 뉴스에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5번 프레이 사우스 방면, 오늘도 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부터 정체가 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60번 이스트와 만나는 구간부터는 6마일에서 8마일 정도로밖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5번 프레이 노스 방면 역시 소토 스트리트 구간 꽉 막혀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10번 프레이 이스트 방면도 먼디 드라이브 구간부터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정체가 길게 그리피스 애비뉴와 나오미 스트리트 인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요. 6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710번 사우스와 만나는 구간 조금 전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카운티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매달 기본적인 생활비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의 시행을 앞두고 이달 31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동안에 걸쳐 한 가구당 매달 $1,000의 생활비를 무상 지급하는 LA 카운티의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 브리드가 3월 31일부터 신청자 접수에 들어갑니다. 자격 대상은 18세 이상의 LA 카운티 주민으로 싱글은 연소득 $56,000 미만, 2인 가구는 연소득 $76,800 미만, 3인 가구는 연소득 $86,400 미만, 4인 가족은 연소득 $96,000 미만인 가구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가구입니다. 프로그램 신청은 3월 31일에 시작돼 4월 13일에 마감됩니다. 카운티 정부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신청 자격 여부를 제한하고 있는데 한인타운을 포함해 많은 지역이 수혜 대상 지역에 포함됩니다. 프로그램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breed.lacounty.gov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수혜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인지 여부도 이 사이트에 들어가 주소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사이트에 기재된 각 지역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상으로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상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금은 아무 조건 없이 제공되며 참가자는 자신의 필요에 맞춰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습니다. 3월 31일부터 시작되는 공개 등록 기간 동안 신청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펜실베니아 대학 보장소득연구센터가 무작위로 대상자들을 선정합니다. 카운티 정부는 선정된 주민들에게 매달 데비카드를 통해 생활비 $1,000를 지급합니다. 프로그램의 총 지출 규모는 $3,600만.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해 5월 기본소득 보장제 시행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앞서 LA시는 지난해 시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보장제 빅립을 론치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오는 6월에 치러질 LA시장 선거의 후보자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LA시 선거국은 LA시장 선거에 총 27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유권자 서명 제출 마감 시한까지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후보는 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예비선거에서 LA시장직을 놓고 격돌할 후보는 캐런 베스 연방하원 의원과 조 부스카이노 LA시 의원, 케빈 들레온 LA시 의원,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 부동산 개발업자인 루이 카루소, 그리고 기업가 레밋 바마입니다. 에릭 가세트 LA시장의 인도대사 인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척 그레슬리 연방 상원의원은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서 가세트 시장이 부하 직원의 성추문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믿을 만한 제보가 있었다며
인준 절차를 중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가세티 시장의 경호를 담당했었던 LA경찰국 소속 매튜 가자 경관은 시장의 최측근인 릭 제이콥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면서 지난 2020년 LA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자는 소장을 통해서 가세티 시장이 제이콥스의 일부 부적절한 행동을 목격했지만 이를 제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세티 시장은 법원에 소장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 샌프란도 밸리 지역의 스몰 비즈니스를 상대로 70차례 이상 절도 행각을 벌여온 60대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범행을 저질러 왔으며 돌이나 망치로 업소 유리창이나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용의자는 지난 1일 경찰에 체포됐으며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 남성이 연쇄 절도 용의자임이 확인됐습니다. 23건의 2급 강도 혐의로 체포된 이 용의자에게는 50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한인타운에 있는 한 오피스 빌딩에서 오늘 화재가 발생해서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LA시 소방국은 오늘 오후 3시 20분쯤 611 사우스 카탈리나에 있는 5층짜리 건물에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불은 건물 2층에서 시작됐고 소방대원들이 건물 안에 있던 입주자들을 모두 대피시킨 뒤에 불은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국이 화재 진압 이후 수색 작업을 한 결과 한 사무실에 있는 파일 캐비넷 뒤에서 한 명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사망자의 신원과 정확한 사인은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운타운 자바시장 인근에서도 오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국은 오늘 아침 8시 45분쯤 700블락 세레스 애비뉴에 있는 1층짜리 건물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돼 90명의 소방대원들이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은 40분 만에 진화됐고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소방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65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현재 입원 환자는 어제보다 34명 줄어든 632명,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11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1372명, 사망자는 40명이 보고됐습니다. 한편 연방교통국은 CDC의 권고를 받아들여 오는 4월 18일부터 비행기나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할 것이란 기획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조만간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격리를 면제할 전망입니다. 이상원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 분석단장은 한국 시간 10일 브리핑에서 접종 완료 해외 입국자의 격리 면제를 이르면 11일쯤 검토할 것이라면서 격리 면제 조치가 결정될 경우 시행 시기는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지난달 28일 방대본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영환 신임 LA 총영사의 LA 부임 일정이 또 연기됐습니다. 김영환 신임 LA 총영사는 당초 오늘 LA 공항에 도착해 내일부터 공식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LA 총영사관은 김 총영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LA 도착 일정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제공입니다. 목요일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치열한 경합 끝에 당선이 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일성은 화합과 통합이었습니다.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며 국민을 위해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확정 이후 내놓은 첫 대국민 메시지는 화합이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뜨겁게 경쟁한 이유는 모두 국민을 위해서라며 이제 힘을 합치자고 말했습니다. 경쟁은 일단 끝났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 새 정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야당과의 협치를 약속했습니다.
제1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172석. 윤 당선인으로서도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민의힘 외연을 넓히고 인수위와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기로 한 국민의당과의 합당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업 무대로 자리를 옮긴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둘로 쪼개진 민심을 확인한 만큼 국민 대통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하나입니다. 지역이나 진영이나 계층이나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강조한 윤 당선인이 취임 일성인 화합과 통합을 이루기 위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국정 운영 방향 일부를 살펴볼 만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부정부패는 편가릴 것 없이 엄단할 것이며 북한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대선 기간 내내 무너진 공정과 상식,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해왔던 윤 당선인은 부정부패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고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다만 대선 기간 대장동 의혹 수사를 줄곧 거론해왔던 데 대해서는 즉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얘기는 오늘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문제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올 들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 했지만 단호한 대처에 더 방점을 뒀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입니다. 윤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도 향후 행보에 대해 입장을 내놨는데 당선인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고 여건이 된다면 소외계층 문제를 고민해 가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효율적인 정부 인수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는데 다음 주쯤에 회동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역시 KBS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통화는 어제 오전 9시 10분 문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이뤄졌습니다. 힘든 선거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다며 문 대통령이 당선을 축하하고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정부는 연속되니 조만간 직접 만나자며 새 정부가 공백 없이 국정 운영을 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많이 가르쳐달라며 이른 시일 안에 회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5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두 사람은 화기애애하게 덕담을 주고받았다고 청와대와 당선인 측은 설명했습니다. 오후엔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문 대통령의 축하난을 들고 윤 당선인을 찾았습니다. 좀 보고를 받으셔야 있으면은 그 말씀을 하시라 그러고 충분히 그 협조를 잘 해드리려면 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대통령 뵙고 또 뵙고 나서 일하다가 또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연락도 좀 드리고 이렇게. 두 사람은 다음 주쯤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한라인으로 삼아 적극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국정 현안에 대한 철학이 다르고 당선 시 전 정권 수사 발언 등으로 감정의 골이 남아있지만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극심한 진영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양측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이 치열했고 결과 차이도 근소했지만 이제는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회동이 이뤄지면 인수인계 문제뿐 아니라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거리두기 완화 문제 등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틀을 마련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인수위원장으로는 당 안팎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거론되기도 합니다. 이 소식 KBS가 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새 정부 운영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 구성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당선을 가정해 미리 인수위를 짜두는 경우도 많은데 사정상 그러지 못했다며 서두르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인수위원회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상을 해서 국민들 보시기에 불안하지 않도록 빨리 출범을 시키겠고요. 가급적 이번 주말까지는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주요 인선을 마칠 계획입니다. 인수위원장으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거론됩니다. 단일화 합의 때 윤석열 당선인은 안 대표와 인수위 구성부터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안 대표와 오찬을 함께하는데 이때 인수위 구성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두 당의 합당 등 매듭지의 문제들이 많아 안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인수위 출범을 지원하고 인사를 검증할 당선인 비서실장으로는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려온 장제원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이제 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또 지원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한 두 달간의 이제 일들인데 좀 소규모로 효율적으로 빨리 그것도 조직을 해서 윤 당선인은 국민 통합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인수위 안에 설치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 서울청사로 옮기기 위해 청사 이전 추진 조직도 만들 예정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도 인수위 단계에서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은 비서실장에는 장제원 의원을 임명을 했고 대변인에는 김은혜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과 관련해 장제원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논의해달라면서 장 의원의 비서실장 임명을 공식화했습니다. 또 선대본부의 공보단장을 맡았던 김은혜 의원을 당선인의 대변인으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한편 윤 당선인은 한국 시간으로 11일 중국과 미국 대사를 잇따라 접견을 하며 외교 행보를 본격화합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오전 당사 당선인실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서 당선 인사와 함께 한중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크리스토퍼 델코소 주한 미국 대사 대리와 면담을 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한미동맹 강화를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지도부는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는 뜻에서 일괄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다만 당장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기존 체제에서 원내를 총괄하던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워 혼란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YTN이 전합니다. 대선에서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지도부가 하루 만에 지도부 총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당대표로서 대통령 선거의 패배에 책임을 지고 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우리 최고위원들께서도 함께 사퇴 의사를 모아주셨습니다. 예견됐던 대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다만 외부 깜짝 인사에 기대지 않고 기존의 원내 구심점을 담당하고 있던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우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방선거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지도부 공백을 채울 쇄신의 얼굴을 찾으며 혼란을 겪는 대신 안정적인 재정비를 택한 겁니다. 이를 위해 차기 원내대표 선거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비대위원장의 역할까지 하는 데는 많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를 앞당겨서 하자는 3월 25일 안에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이재명 선대위 역시 공식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벽을 가득 채웠던 현수막도 빼곡하던 좌석도 모두 정리된 텅 빈 당사에선 이재명 후보는 거듭 자신의 탓이라며 눈시울을 붉히는 당원들을 다독였습니다. 이재명이 부족한 0.7%를 못 채워서 진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이 부족한 후보에게 있습니다. 선대위를 이끌었던 지도부 역시 한 목소리로 위로와 격려를 전했지만 당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숨길 순 없었습니다. 날씨는 오늘로 완연한 봄인데 어쩌면 민주당은 겨울로 들어갈지도 모르겠다는 걱정 어린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쇄신을 위한 지도부 퇴장과 함께 익숙한 얼굴의 비대위 체제에 들어서게 된 민주당이 대선 패배를 조기에 수습할지 주목됩니다. YTN 송대인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2.37%라는 저조한 득표율을 얻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에 후원금이 쇄도를 했습니다. 심 후보는 어제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개표가 진행되는 밤사이에 후원금 12억 원이 쏟아졌다면서 시민들의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심상정을 꼭 찍고 싶었지만 박빙의 선거에 눈물을 삼키며 번호를 바꿔야 했던 수많은 시민이 있었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후보에 대한 성원을 호소했습니다. 라디오 솔리브리 뉴스 지금까지 한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민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볼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이브리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우려가 지속되면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112.18포인트가 하락한 33,174.07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8.36포인트가 빠진 4,259.52, 나스닥 지수는 125.58포인트가 떨어진 13,129.96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오락가락 행보 속에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2 68센트가 하락한 배럴당 106달러 2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전국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면서 다시 40년 만에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건 안팎을 유지해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다음 주로 예정된 연준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YTN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9%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2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지난 1월 세운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1월보다도 오름폭이 커진 것은 물론이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웃돌았습니다. 휘발유, 식료품, 아파트 월세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격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휘발유는 한 달 만에 6.6%나 치솟았습니다. Gas prices are at an all-time high, and they have been rising for months. This increase isn't just due to what's happening in the Ukraine. It's due to the administration's policies.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월 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쟁으로 폭등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은 일부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쟁 장기화와 서방의 제재로 인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폭등세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3월부터는 더 심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That's not something that's yet fully reflected. So at this point, it looks like further acceleration next month and maybe the next couple of months is all but guaranteed. 고용지표의 하나인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22만 7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전에 20만 건 안팎을 유지해 고용시장은 안정된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인플레 잡기를 주요 목표로 설정한 연준으로서는 금리 인상이 더는 선택지가 아닌 셈이 됐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다음 주 예정돼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0.25%포인트 인상을 강하게 내비쳤지만
물가 상황을 보면 일각에서 전망하는 0.5%포인트를 단박에 올릴 여지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사회 러시아 제재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때문에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는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가 식량과 에너지의 국제 가격을 급상승시켰고 글로벌 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러시아의 경기 후퇴를 불렀다면서 심각한 불황 가능성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채무불이행 선언 가능성도 더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비판이 확산했지만 IMF 회원국 자격을 중단시키겠다는 논의는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치솟는 가스값이 연일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가스값 인상이 전기차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음모론이라는 루머까지 소셜미디어에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플레이션 공포감 속에서 자고 나면 치솟는 가스 가격까지 엎친 데 덮쳐 서민들이 분노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치솟는 가스값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조작한 것이라는 황당한 음모론까지 나왔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달구는 이 음모론에 따르면 일부 네티즌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인구를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스값을 올렸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이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는 갤론당 7달러 선까지 넘어가고 있는 가스 가격으로 인해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전기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한술 섞인 게시물이 공유되면서 음모론이 퍼지는 상황입니다. 지난 8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원유 수입을 금지시키면서 이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수 성향의 소셜미디어 계정들에서는 지난 7일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음모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부티지지 장관은 최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의 대담에서 전국의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비용으로 5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마련했으며 이로 인해 모든 주민들이 전기차를 운전해 가스를 절약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티지지 장관의 발언을 네티즌들이 앞뒤 맥락 없이 일부만 말취해 마치 부티지지 장관이 가스 가격 상승을 계기로 주민들로 하여금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는 식으로 몰아붙인 것입니다. 일부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는 정부가 주민들의 전기차를 사용하게끔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동안 소셜미디어에서 전기 차량과 정부를 언급한 횟수는 400%가 증가했다고 소셜미디어 분석회사 지그널랩이 밝혔습니다. 음모론에 관한 책을 집필한 조지아 주립대학의 미아 블룸 교수는 인플레의 가스 가격 인상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이 한껏 고조된 상황에서 이 같은 음모론은 사람들의 심리에 단단히 고착되고 소셜미디어로 인해 산불처럼 퍼져나간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룸 교수는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음모론은 솔깃하게 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롯해 장기화된 팬데믹으로 인해 가뜩이나 경제가 위축되고 전반적으로 상황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증거 없는 황당한 음모론까지 퍼지면서 주민들을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주요국 중앙은행이 가입된 국제결제은행 BIS가 러시아 중앙은행의 접근을 중단했습니다. BIS 대변인은 BIS가 제재 회피의 통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BIS의 모든 서비스와 회의에 대한 러시아 중앙은행의 접근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BIS는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의 95%를 차지하는 63개국 중앙은행이 가입된 기관으로 이번 조치로 국제금융에서 러시아의 고립은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주째 접어들면서 탈러시아 대열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가 입장을 바꿔 현지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고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 중 처음으로 골드만삭스가 러시아 시장에서 발을 뺍니다. 오늘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 리테일링은 성명을 통해 인권을 침해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침략을 규탄한다며 러시아 사업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다른 의류 브랜드가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는 와중에도 현지에서 사업을 계속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완전히 돌아선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오늘 이메일 성명을 통해 규제와 인허가상 요구 조건에 따라 러시아에서의 사업을 종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골드만삭스는 러시아에서 철수하는 첫 번째 월스트리트 은행이 되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방의 대러시아 금융 제재로 외국 금융사들의 모스크바 영업이 극도로 어려워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스포츠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선수노조가 극적으로 새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ESPN 등에 따르면 MLB 구단주와 선수노조가 새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를 해서 오는 4월 7일 팀당 162경기 체제로 정규리그에 막을 올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스프링 캠프는 이번 주 일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또 자유계약 선수 시장 역시 곧바로 열리게 됩니다. 이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최저 연봉은 기존 57만 500달러에서 올해 70만 달러로 책정을 하고 점차 늘려서 78만 달러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3년차 미만 연봉 조정 비자격 선수들을 위한 보너스 한도 풀 한도는 5천만 달러로 책정이 됐습니다. 포스트 시즌 출전팀은 12팀으로 확대가 됐고 사상 처음으로 유니폼 패치와 헬멧에 상업 광고를 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직장 폐쇄가 끝남에 따라서 얼어붙었던 FA 시장도 다시 열리게 됩니다. 이번 잠정 협약은 구단주들의 공식 승인을 거치게 되면 앞으로 5년간 유효한 계약으로 발효하게 됩니다. 들으신 것처럼 메이저리그 포스트 진출팀이 올해는 12개 팀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새 포스트 시즌 포맷으로 인해서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리그, 동부, 중부, 서부 지구 우승팀 가운데 승률이 높은 두 팀만이 부전승으로 디비전 시리즈에 직행을 하게 됩니다. 양대 리그 지구 우승팀 가운데 승률이 가장 낮은 팀, 그리고 와일드카드 세 팀이 3전 2승제로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치러서 디비전 시리즈 진출팀을 가리게 됩니다. 승률이 가장 낮은 지구 우승팀과 와일드카드 3위, 그리고 와일드카드 1, 2위가 각각 맞붙는 방식입니다. 부전승으로 디비전 시리즈에 선착한 지구 우승팀 가운데 승률이 가장 높은 팀이 와일드카드 1, 2위 승자와 격돌을 하게 됩니다. 이 포스트 시즌 진출팀이 확대가 되면 관중 티켓 수입 그리고 방송사의 중계권 수입 증대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12개 팀이면 8,500만 달러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선수 노조가 주장을 했던 14개 팀이 되면 1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월 10일 목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 날씨입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강풍주의보가 내일 오후 3시까지 내려져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내륙과 산악지대, 또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오렌지 카운티 내륙 지역 등지입니다. 한편 금요일인 내일 오후 3시까지 역시 강풍 경보가 LA 카운티 산악지대 등지에 내려져 있습니다. LA로는 오늘 밤과 내일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바람이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 불겠고 밤 최저 47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1도, 밤 최저 47도가량 되겠고 주말에는 기온이 이보다 다소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렌지 카운티와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5도, 해안 지역 7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밤 바람이 10마일에서 15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밤 최저 71도,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83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은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에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부터는 일부 남부지방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8도, 광주와 대구 20도로 예상됩니다.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 6시부터는 2부가 진행됩니다.